미나는 지금 정신이 없어. 발인 끝나면 다 우리 차지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는 빈소에서 눈물을 훔치며 효자사위 흉내를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남긴 세단 안에서 그는 제 친구와 함께 유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그년도 끝장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편지에 적어둔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그 차가 너를 지켜줄 거라던 말. 그날 새벽 엄마의 차가 저 대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향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도 저는 그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검은 상복 치맛자락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저는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 오정옥은 환갑잔치 때 제가 사드린 진주 목걸이를 걸고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저 사진이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6개월 만에 어머니는 그렇게 허무하게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의 곡소리와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렸지만 제 귀에는 어떤 소리도 또렷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정신 차려라. 너까지 쓰러지면 내 엄마 눈 못 감는다. 물이라도 한 모금 마셔. 사람은 보내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큰 이모 오정이가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갈라진 입술을 천천히 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 저 안 쓰러져요. 엄마가 마지막까지 제 손 잡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끝까지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메마른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이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옷고름으로 찍어내며 빈소 한쪽으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저는 다시 영정사진으로 시선을 돌리며 손바닥으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빈소 입구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김도윤이 검은 양복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꾹꾹 누르며 새로 들어선 조문객의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마지막까지 형님 얘기를 하셨어요. 한 번만 더 뵙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 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은 말끝을 흐리며 어깨를 들썩였고 조문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사람아, 자니가 더 힘들겠어. 6개월 동안 장모님 병수발을 그렇게 정성껏 들었다는 얘기는 회사 사람들한테 다 들었네. 우리 미나한테 자네 같은 사위가 있는 게 어머님께도 큰 복이었지. 조문객이 김도윤의 어깨를 다독이며 한숨을 내쉬자 옆에 서 있던 다른 회사 임원이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요즘 세상에 이런 사위가 어디 있습니까? 부대표님이 장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실 때 직접 죽 끓여서 보온통에 담아 가시는 거 회사 직원들이 다 봤어요. 친아들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도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한 번 더 찍어 누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저를 친아들처럼 믿어주셨는데요. 마지막까지 회사 걱정, 미나 걱정만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외면합니까? 저는 그저 자식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 무릎 위에 모아둔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톱 끝이 살갗을 파고들어 반달 모양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어머니의 죽을 끓이러 부엌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 번도 그 옆에 함께 서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제게 회사 일이 산더미 같으니 어머니 곁에만 있어 달라고 했고 부엌 일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노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미나야. 날카로우면서도 다정한 목소리가 빈소 입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그대로 입은 채 캐리어를 한 손에 끌고 들어선 도수키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캐리어를 내팽개치듯 놓고 달려왔습니다. 수키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두 팔로 저를 와락 끌어안았고 그의 어깨에서는 짙은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미나야, 어떡하니? 정말 어떡하니? 비행 끝나자마자 얼굴도 못 고치고 바로 달려왔어. 너 혼자 이 꼴로 앉아있을 생각하니까 내가 미치겠더라. 어머님이 이렇게 가시면 너는 이제 누구 믿고 사니? 수키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수키의 등을 토닥이려 손을 들었다가 어쩐 일인지 손을 다시 무릎 위로 천천히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수키야, 와줘서 고마워. 너도 비행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야,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우리가 남이니? 20년이야, 20년. 너네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명절마다 한과 챙겨주시면서 수키 너도 내 딸이다. 그러셨잖아. 그런 분이 가셨는데 내가 안 오면 사람이 아니지. 수키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들여다보았는데 그의 마스카라가 번져 눈 밑이 새카맣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천천히 옆으로 옮겼습니다. 수키의 손목에 채워진 가느다란 금팔찌가 빈소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통장에서 빠져나간 출처모를 명품 구입 내역을 본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고개를 가볍게 흔들어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조문객의 발길이 뜸해진 새벽 1시 무렵 빈소 한쪽 구석에 마련된 상주 휴게실로 김도윤이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으며 종이컵을 제 두 손에 쥐어주었고 종이컵 너머로 그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미나야, 이거 마셔. 얼굴이 아주 종이장이야. 네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머님도 마음 편히 못 가신다.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 꺼내는 나도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데 모레가 거래처 대금 결제일이야. 어머님 금고 열쇠랑 회사 법인카드 어디 있는지 알아? 지금 거래처에서 전화가 빗발쳐. 회사가 하루라도 멈추면 어머님 평생 고생하신 게 한순간에 흔들려. 저는 종이컵을 입가에 가져가다 말고 김도윤의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고 입꼬리에는 미안함이 한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건 엄마 유품 정리할 때 같이 찾아보면 안 될까? 아직 발인도 안 했잖아. 지금은 회사보다 엄마 보내드리는 게 먼저야. 미나야,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세상 일이 우리 마음처럼 기다려주니? 거래처에서는 벌써 부도설까지 돈대. 어머님이 평생 일군 회사야. 네가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어머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라고. 너 그건 원치 않잖아. 김도윤이 안타깝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폭에 얹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수키가 종이컵 2개를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수키는 김도윤과 저 사이의 분위기를 한번 살피더니
김도윤의 옆자리에 살포시 앉으며 제 무릎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미나야, 도윤 씨 말이 맞아. 너 지금 얼굴 봐. 회사 서류가 눈에 들어오겠니? 숫자 하나도 제대로 못 볼 상태야. 이럴 때는 억지로 붙잡고 있지 말고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맡겨. 도윤 씨가 부대표잖아. 내 남편이고 어머님도 도윤 씨 믿으셨잖아. 수키는 김도윤을 흘끗 쳐다보며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수키를 잠깐 마주보더니 어색한 헛기침을 한번 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살짝 엇갈리며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천천히 살펴보았지만 두 사람은 이내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미나야, 수키 말이 맞아.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네가 지금 회사 결제 본다고 해도 제대로 보겠어? 어머님 병수발하면서도 실무는 내가 다 처리했잖아. 49제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조용히 있어. 회사는 내가 막아. 너는 그냥 슬퍼할 시간만 가져. 저는 종이컵 안에서 식어가는 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던 그날, 저는 임시로 회사 대표 자리를 김도윤에게 맡기고 6개월 동안 어머니 옆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공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30년 전 처음으로 부품을 조립하던 어머니의 거친 손, 새벽 5시에 도시락 2개를 챙겨 출근하시던 어머니의 작은 등, 그 모든 세월을 떠올리면 자식된 도리로 회사 일은 잠시 미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김도윤은 그때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미나야, 어머님 곁에만 있어. 회사는 내가 책임지고 굴릴게. 너는 이런 때까지 일 붙잡고 있지 마. 나 내 남편이야. 나 못 믿으면 누구 믿을 건데. 그 말을 믿었던 제 안일함이 지금 와서 차가운 종이컵 너머로 손끝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일단 발인 끝나고 다시 얘기해. 지금은 엄마를 보내드리는 일이 먼저야. 회사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저는 가까스로 그 말만 내뱉고 종이컵을 휴게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도윤은 더 채근하지 않으며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수키도 안쓰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표정이 어딘가 매끄럽게 맞물려 있다는 느낌이 제 명치 한가운데를 서늘하게 짓눌렀습니다. 휴게실 밖으로 두 사람이 나간 뒤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의식이 또렷하셨던 일주일 전 떨리는 손으로 직접 적어 제 손에 쥐어주신 편지였습니다. 종이가 손에 닿자 어머니의 깡마른 손가락 감촉이 손끝을 타고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엄마는 네가 너무 마음이 여려서 늘 걱정이다. 사람 말을 너무 쉽게 믿지 마라.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다 내 편은 아니다. 차 한 대 내 이름으로 돌려놨다. 새까만 세단인데 그 안에 안전장치 다 켜뒀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그 차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엄마 말 명심해라.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가 다시 가방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그런 당부를 남기셨는지 그때는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평생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사실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빈소에는 가까운 친척 몇 분만이 한쪽 구석에서 졸고 계셨습니다. 그때 큰 이모가 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새까만 세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거 내 엄마가 차 뽑던 날 찍은 사진이다.
평생 낡은 트럭 몰고 다니던 사람이 그날은 아이처럼 좋아하더라. 명의도 내 이름으로 해놓으셨다며. 그 차, 이제 네가 잘 간직해야 한다. 큰 이모의 말씀이 떨어지자 휴게실 입구 쪽에 서 있던 김도윤의 고개가 천천히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발인 때 그 차에 영정 사진 모시고 가라고 하셨대요. 엄마 마지막 길 그 차로 모시려고요. 잘 생각했다. 내 엄마가 그 차 얼마나 아꼈는데. 새 차도 남손에 못 맡기고 직접 걸레질하던 사람이야. 가죽 시트도 좋은 거고 안에 음향시설도 아주 좋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진 물건이 그 차였는지도 모르겠다. 큰 이모는 사진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곁눈으로 김도윤의 눈빛이 한순간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사진 속 세단을 더듬듯이 천천히 훑고 지나갔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위로 올라갔다 다시 굳어졌습니다. 큰 이모는 차의 멋진 외관과 가죽 시트만 칭찬했을 뿐 어머니가 차주인 제 휴대폰에만 연동해 두신 보안 앱과 차량 내부 음성 영상 녹화 기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큰 이모도 그 자리에 누구도 그 기능이 차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이모가 자리로 돌아가시자 김도윤이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제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미나야, 발인 때 어머님 영정 모시고 갈 거면 차를 앞쪽에 빼놔야지. 지금 지하 주차장 맨 안쪽에 있더라. 새벽에 허둥지둥하면 사람들 앞에서 보기 안 좋아. 내가 미리 빼놓을게. 그런 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김도윤은 자연스럽게 제 무릎 위에 올려진 가방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 무릎을 옆으로 살짝 빼며 가방을 그의 손이 닿기 쉬운 위치로 옮겨주었습니다. 김도윤은 가방 안을 뒤적이더니 어머니의 세단 스마트 키를 찾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색 키 모양 위로 빈소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부서졌습니다. 이거 맞지? 내가 잘 챙겨둘게. 어머님 마지막 길에 쓰는 차인데 먼지 하나 묻으면 안 되잖아. 내가 닦아놓고 기름도 확인해 둘게. 너는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 그는 스마트 키를 자신의 양복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으며 옷자락을 한번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옷자락 너머로 스마트 키의 윤곽이 미세하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방 끈을 손바닥 안에서 천천히 감아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가방 끈이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잘 챙겨줘. 그 차는 엄마가 마지막까지 아끼던 차야. 함부로 손대지 말고 발인 때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줘. 저는 입꼬리를 끌어올리려 애쓰며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김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 밖으로 걸어나가자 저는 그의 뒷모습이 빈소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빈소 모퉁이 너머에서 그가 누군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는 손이 살짝 보였고 그 너머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수키였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무어라 속삭이더니 곧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영정사진 앞으로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흔들리는 촛불 너머에서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고생해서 일군 회사 내가 꼭 지킬게. 도윤이가 돕겠다고 해도 이제는 제가 직접 두 눈 뜨고 볼게.
엄마가 남긴 건 회사도, 차도, 돈도 아니고 제 마지막 울타리였다는 거 제가 잊지 않을게. 저는 사진 속 어머니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마음 한구석에 들러붙은 까만 그림자를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부는 빈소의 차가운 외풍이 상복 옷고름 사이를 파고들었고 어깨가 한 차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편지에 적어두신 그 한 줄, 무슨 일 있으면 차가 너를 지켜줄 거라던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는 무엇으로부터 저를 지키고 싶으셨던 걸까요? 빈소 천장의 형광등이 한 차례 깜빡거리며 짧은 그늘을 영정사진 위로 드리웠고 저는 텅 빈 빈소 바닥에 다시 주저앉으며 가방 안 어머니의 편지를 손끝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편지지 가장자리가 손끝을 가늘게 긁고 지나가는 그 감촉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의 위로 속에서도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까닭모를 한기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챕터 2 묻혀있던 균열. 기억은 잔인하리만큼 또렷한 장면부터 되살아납니다. 어머니가 강남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에 입원하신 지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어머니가 평소 즐겨 드시던 단호박죽을 보온통에 담아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새어나왔고 저는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여기 손가락만 살짝 갖다 대시면 돼요. 미나 상속세 깎아주려고 어머님이 직접 부탁하신 거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김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안에는 다정함이라기보다는 다급함에 가까운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온통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문틈으로 병실 안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취해 의식이 흐릿한 어머니가 침대에 반쯤 누워 계셨고 어머니의 앙상한 손목을 김도윤이 자기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종이 다발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김도윤이 다른 손에 어머니의 손가락을 붉은 인주 쪽으로 끌어당기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요. 이거 안 찍으면 회사 큰일 나요. 미나 평생 모은 거 다 세금으로 뜯기게 된다고요. 정신 좀 차리시고요. 어머니는 흐릿한 눈동자로 천장 한 점을 바라본 채 입술만 가늘게 떨고 계셨습니다. 김도윤이 어머니의 마른 손가락에 인주에 묻혀 종이 위로 끌어다 대고는 자신의 손으로 그 위를 꾹 눌렀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찍히는 둔탁한 소리가 병실 안에 둔하게 퍼져나갔고 김도윤은 다음 장을 넘기며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병실 문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풀려 보온통이 가슴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쪽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도수키가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병실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저는 황급히 옆 비상계단 입구로 몸을 비켜 섰습니다. 수키는 병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활짝 열어젖혔다가 환자 특유의 약 냄새가 코를 찌르자 미간을 사납게 찌푸리며 손등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비행 마치고 오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수키는 침대 옆까지는 가지도 않은 채 병실 문 앞에 선 채로 형식적인 인사만 던졌고 어머니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려다 다시 베개 위로 힘없이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때 침대 옆에서 인감도장을 쥐고 있던 김도윤이 수키를 발견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도장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수키는 그런 김도윤을 한번 흘끗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어머님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미나도 어머님 옆에서 정신없을 텐데 회사 일은 도윤 씨가 잘 챙겨주셔야겠어요. 걱정 마세요, 숙희 씨. 어머님 일은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김도윤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도장을 양복 안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었고 두 사람은 잠시 시선을 부딪혔다 떼었습니다. 숙희는 손목시계를 한번 들여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다음 비행 때문에 더 못 있겠어요. 어머님, 빨리 일어나세요. 미나 너무 힘들어해요. 숙희는 그 한마디만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고 어머니 곁에 머문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이고 있다가 숙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뒤에야 천천히 병실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여보, 나왔어. 엄마 죽 가져왔는데. 김도윤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침대 옆 종이 다발을 황급히 손으로 쓸어 모으며 가방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가느다란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셔츠 깃이 살짝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미나야, 왔어. 어머님 영양제 좀 새로 갈아드리고 있었어. 자, 어머님. 죽 드셔야지요. 김도윤은 부드러운 손길로 어머니의 입가를 닦아주는 신용을 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보온통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다가 그 아래에 놓인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김도윤이 미처 다 챙기지 못한 종이 한 장이 탁자 모서리에서 살짝 빚어나와 있었고 그 위에는 특허권 이전이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뭐야? 무슨 이전 서류 같은데. 저는 종이 한 장을 손에 집어들었지만 김도윤은 부드럽게 그 종이를 제 손에서 빼앗아가며 또 다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거 회사 세무사가 상속세 절감 안 만들어줬는데 어머님 의식 또렷하실 때 미리 처리해 두면 너 세금 한참 덜 낸다고 해서 너 마음만 복잡할까봐 내가 다 처리하고 있었어. 신경 쓰지 마, 미나야. 김도윤은 종이를 제 시야에서 능숙하게 치워버리며 보온통 뚜껑을 열었고 어머니에게 죽 한 숟가락을 떠입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살짝 벌리시려다 마른 기침을 두어 번 토해내셨고 김도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숟가락을 다시 그릇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박힌 가시 하나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청소를 도와드리며 쓰레기통을 비우러 갔던 저는 그 안에서 한 무더기의 영양제 앰플을 보았습니다. 김도윤이 어머니께 매일 직접 챙겨드린다고 자랑하던 비싼 영양제들이 뚜껑조차 따지지 않은 상태로 쓰레기통 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앰플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집어들었다가 김도윤의 발소리가 복도 저쪽에서 들려오자 황급히 쓰레기통 안으로 다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또 다른 균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달 전쯤 들이닥쳤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된 시각, 저는 어머니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 회사 비상금 계좌의 입출금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5억 원이 이체되었다는 숫자가 떠 있었고 받는 사람 이름은 처음 보는 외국인 이름의 영문 표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복도로 나와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회사 비상금 계좌에서 5억이 빠져나갔는데 이거 무슨 거래야? 김도윤이 잠시 침묵하더니 살짝 짜증이 묻은 목소리로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너 어머님 옆에만 있으면 된다니까. 자재 대금 1달째 밀려서 거래처에서 부도설 돌리고 있어. 내가 사정사정해서 겨우 한 번에 결제하기로 한 거야. 너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있어? 여보, 그래도 5억은 너무 큰 돈이잖아.
어떤 거래처인지 내일 결제 서류 좀 보여줘. 미나야, 지금 어머님 옆에 누가 가 있어. 회사가 망해야 정신 차릴 거야. 너는 어머님 죽 한 그릇이라도 더 신경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도윤은 마지막 말을 평소답지 않게 날카롭게 던지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고 휴대폰 화면에서 마지막 숫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김도윤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에 와서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고 저는 그 5억 원에 대해 더 묻지 못한 채 어머니 병상 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발인 전날인 장례식 둘째 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새로 도착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었고 그때 큰 이모가 빈소 한쪽 식당으로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미나야, 너 점심 한술 떠야지. 육개장이라도 한 그릇 떠와라. 이모, 입맛이 없어요. 그냥 물만 마실게요. 안 된다, 이년아. 너까지 쓰러지면 너네 엄마 어떻게 보내드릴 거니? 한 숟가락이라도 떠야지. 이모는 직접 자리를 잡고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개장 한 그릇을 떠오셨습니다. 그때 빈소 안쪽 휴게실 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저는 무심결에 듣게 되었습니다. 김도윤의 낮은 웃음소리와 수키의 가볍게 까르륵거리는 웃음소리가 마치 빈소가 아닌 어느 카페에 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로 휴게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던 손을 가만히 멈춘 채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모,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휴게실 문 앞을 지나치는 척하며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휴게실 한가운데 둥근 탁자 위에는 빈소에서 제공하는 평범한 종이컵 대신 고급 도자기에 담긴 30만 원짜리 모듬 초밥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도윤과 수키가 마주 앉아 한 점씩 입에 넣으며 마치 데이트라도 즐기듯 가벼운 미소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도윤 오빠, 빈소 육개장 정말 못 먹겠더라. 누가 그런 걸 사람한테 내놓는지 몰라. 이게 훨씬 낫지. 수키야, 너 입맛 까다로운 거 내가 알지. 그래서 일부러 시킨 거야. 발인 전까지는 좀 견디자, 응. 저는 휴게실 문틈에서 한 발 물러서며 입술을 안으로 깨물어 신음을 막아냈습니다. 도윤 오빠라는 호칭이 수키의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 한마디가 제 명치 한가운데를 송곳처럼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문틈으로 시선을 가져갔습니다. 김도윤이 초밥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수키의 입가에 가져다 대고 있었고 수키는 입을 살짝 벌리며 그 초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젓가락 끝이 수키의 입술을 살짝 스치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짧게 웃었고 그 웃음의 결이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흐를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화장실 쪽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고 차가운 세면대 앞에 서서 양손으로 도자기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핏기가 모두 빠져 잿빛으로 굳어 있었고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을 손바닥에 가득 받아 얼굴에 끼얹으며 흔들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수키였습니다. 수키는 저를 발견하고는 처음에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거울 앞으로 다가와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미나야, 너도 화장실 왔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수키는 거울 속에 제 얼굴을 흘끗 보더니
자신의 립스틱을 꼼꼼하게 덧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빨간 색이 입술 위에 한 겹 한 겹 덧이 펴졌고 수키는 입술을 안쪽으로 한번 모았다가 천천히 풀어내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만족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순간 수키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거울을 향해 들어 올렸습니다. 찰칵하는 셔터 소리가 빈소 화장실 안에 무례하게 울려 퍼졌고 수키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수키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키는 휴대폰을 황급히 가방 안에 집어넣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미안. 항공사 동기가 자꾸 어머님 빈소 잘 가 있냐고 안부 묻길래 너무 슬프니까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보일까 신경도 못 썼는데 누가 묻길래. 수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제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고 그의 향수 냄새가 다시 한번 제 코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어머니 병실 문 앞에서 맡았던 바로 그 향수 냄새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키의 손길을 비켜내며 손등으로 거울을 한번 짚고 화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휴게실 쪽으로 다시 걸어가던 저는 휴게실 안쪽에서 김도윤에게 다가가는 수키의 등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키는 김도윤의 귓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무어라 속삭이고 있었고 저는 휴게실 옆 작은 벽 모퉁이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도윤 오빠, 그 아파트 말이야. 어머님 명의로 된 한남동 아파트. 그거 언제쯤 금매로 넘길 거야. 49제 끝나기 전에는 너무 빠르고 100일 지나면 시세 떨어진다는데. 수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게 깔려 있었고 김도윤은 검지를 자신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그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수키야, 좀 천천히. 미나 정신 차리기 전에 다 처리해야지. 49제 지나면 미나가 슬슬 회사 일도 보려고 할 텐데 그 전에 깔끔하게 끝내야 돼. 오빠, 나 비행 스케줄 빡빡한데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더 못 견다. 빨리 정리해줘. 그리고 이번 비행 끝나고 같이 갈 호텔 잡아놨어. 수키는 김도윤의 양복 안주머니로 손을 슬쩍 집어넣어 무언가를 꺼냈고 김도윤은 그런 수키의 손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더니 김도윤이 자기 양복 안주머니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꺼내 탁자 밑으로 수키의 손에 은밀하게 쥐어주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택시비 보태고 옷도 하나 사. 지금은 너무 티 나는 거 사지는 말고. 알겠어, 오빠. 내가 알아서 할게. 수키는 카드를 자기 핸드백에 슬그머니 집어넣었고 두 사람은 누가 볼세라 다시 자세를 고쳐 앉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얼굴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벽 모퉁이에서 천천히 등을 떼며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빈소 안쪽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빈 위에서 쓴 침만 한 줄기 흘러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빈소 안에는 다시 향냄새와 곡소리가 잔잔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아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고 김도윤이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로 제 곁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미나야, 너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의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수면 유도제 좀 받아왔어. 잠 좀 자야지. 발인 새벽에 정신 차리려면 한숨이라도 자둬야 돼. 김도윤은 작은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 제 앞에 내밀었고 다른 손으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함께 건넸습니다. 저는 그 알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알약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김도윤이 만족스러운 듯 옅게 미소를 짓는 그 순간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알약을
혀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김도윤이 잠시 시선을 돌리는 틈을 타 저는 상복 옷고름 안쪽에 끼워둔 손수건을 꺼내 입가에 가져다 대는 척하며 알약을 손수건 안으로 슬며시 뱉어냈습니다. 여보, 고마워. 한숨 좀 자야겠어. 저는 손수건을 손바닥 안에 단단히 움켜쥔 채 자리에 누웠고 김도윤은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부드럽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호흡을 깊게 가다듬었고 등 뒤에서 멀어지는 김도윤의 발소리에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잠시 후 김도윤이 누군가에게 손짓을 보내는 미세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또각거리는 수키의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잠든 머리맡에 마주 앉은 듯 미세한 숨소리가 양쪽에서 동시에 흘러나왔습니다. 먹었어. 확실해. 약효 곧 돌 거야. 수키가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고 김도윤은 짧게 코끝으로 웃음을 흘렸습니다. 저는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두 사람의 시선이 제 얼굴 위에서 천천히 오가는 것을 느꼈고 두 사람의 호흡이 한순간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것까지 또렷이 감지했습니다. 수키의 향수 냄새와 김도윤의 양복에서 풍기는 옅은 담배 향이 한자리에 뒤섞이는 그 순간 저는 그 두 향이 결코 빈소의 향내와 어울리지 않는 종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깊게 잠든 척 작은 숨을 흘려보내며 손수건 안에 숨겨둔 알약을 손바닥 안에서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알약의 둥근 모서리가 손바닥 살갗을 차갑게 누르고 있었고 그 차가운 감촉이 가슴 안쪽에서 부글거리던 의심을 단단한 결정체로 굳혀주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한 번 더 제 어깨를 토닥이고 자리를 떴을 때 저는 감은 눈꺼풀 위에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공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품 하나하나에 기름을 닦아 넣으시던 어머니의 거친 손, 마지막 편지에 떨리는 필체로 차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적으셨던 그 한 줄,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작고 또렷한 빛으로 제 가슴 안쪽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빈소 천장의 형광등이 한 차례 작게 윙윙거렸고 저는 그 미세한 진동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한번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었습니다. 챕터 3 새벽 주차장. 새벽 4시.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가늘게 부르르 떨자 저는 잠든 척 누운 자세 그대로 손끝을 뻗어 화면을 끌어왔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 어머니의 검은 세단 보안의 말림이 떠 있었고 차량 내부에서 비인가 움직임이 감지되어 녹화를 시작했다는 문구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김도윤은 자리에 없었고 담요만 한쪽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디건을 상복 위에 걸치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한 손에 벗어든 채 양말 발로 차가운 콘크리트를 디뎌 내려가자 한기가 종아리를 타고 정수리까지 곧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안쪽 콘크리트 기둥 옆에 어머니의 그 검은 세단이 미세한 진동을 그리며 흔들리고 있었고 짙게 썬팅된 차창에는 수증기가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체 옆 어두운 사각지대로 몸을 낮춰 다가갔습니다. 그때 조수석 차창이 자동으로 살짝 내려가는 모터 소리가 들렸고 한 줄기의 차안 공기가 바깥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땀과 짙은 향 그리고 샴페인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가 코를 찌르자 저는 차창 한 뼘 옆에 몸을 낮추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조수석 가죽 시트가 완전히 뒤로 젖혀져 있었고 그 위에서 김도윤과 도수키가 반쯤 옷을 벗은 채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수키의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톱이 김도윤의 등을 가볍게 긁어내리고 있었고
운전석 컵 홀더에는 절반쯤 비운 샴페인 한 병이 꽂혀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해냈다. 5년이야, 5년. 수키가 김도윤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고 김도윤이 그 손을 잡아 자기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수키야, 너야말로 고생 많았어. 미나 그년 친구 노릇한 거 누가 보면 진짜 자매인 줄 알았을 거야. 오빠 그년이 명품 가방 하나 사주면서 우정 어쩌고 할 때마다 진짜 토 나올 뻔했어. 저는 콘크리트 기둥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고 두 무릎이 한순간에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막으며 호흡을 다잡는 사이에도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거쳐 휴대폰 한쪽 면으로 또렷이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 늙은이 보내는데 6개월 걸렸지. 췌장암 걸렸다는 소식 들었을 때 우리 둘이 호텔에서 샴페인 터뜨렸던 거 기억나? 수키야, 그때 너가 그랬잖아. 하늘이 우리 도와주는 거라고. 오빠가 어머님 영양제 챙긴다고 비싼 거 사다가 다 쓰레기통에 처박을 때마다 나는 진짜 오빠가 천재인 줄 알았어. 비싼 거 산다고 영수증만 끊어서 비자금으로 빼돌렸지. 어머님은 약 기운에 정신없어서 뭘 드시는지도 모르셨고 저는 입안살을 깨물어 신음을 갈비뼈 안쪽으로 삼켰습니다. 혀끝에 피맛이 번지는 그 순간 어머니가 마지막 6개월 동안 김도윤이 직접 끓여드린다는 죽 한 숟가락을 더 드시려고 마른 입술을 떨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수키야, 이제 한 가지 남았어. 미나 처리하는 거지. 수키가 김도윤의 어깨에 턱을 괴며 목소리를 한 톤 낮추었습니다. 오빠, 내가 다 짜놨다고 했잖아. 1단계부터 들어봐. 말해봐, 수키야. 먼저 약물이야. 발인 끝나고 화장장 다녀와서 그년 정신 반쯤 나가 있을 때 그때가 골든타임이야. 우울증 환자처럼 수면제 한 통 갈아서 우유에 타먹이는 거지. 어머님 보내고 따라가는 자식,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지 의심 안 해. 부검해서 안 걸리나. 오빠, 한국에서 자식이 부모 따라 죽으면 부검도 잘 안 해. 자살로 처리되고 끝이야. 49제 지나기 전에 깔끔하게 보내버리는 거지. 저는 콘크리트 기둥에 등을 더 깊게 붙이며 한 손등으로 입을 더 단단히 틀어막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갗을 파고들어 따끔한 통증이 손바닥 한가운데서 시작되었고 그 통증만이 제가 아직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수키야, 만약에 그년이 안 죽으면 오빠, 그럴 때를 대비해서 2단계가 있는 거야. 약 먹고도 운 좋게 살아나면 그건 그년이 자살 시도까지 한 우울증 환자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 그 진단서 가지고 정신과 친구한테 부탁해서 정신착란까지 얹어서 강제 입원시키는 거지. 정신병원. 응, 폐쇄병동. 그 안에서 결제권이고 도장이고 통장이고 다 오빠한테 넘어오는 거야. 보호자 동의서는 남편인 오빠 거고 들어가면 변호사 면담도 어렵게 만들어둘 거고 거기서 약 잘 조절해서 천천히 보내면 돼. 수키야, 너 진짜 무섭다. 오빠, 우리 둘이서 70억 가지고 발리 한적한 섬에 별장 사기로 했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샴페인 잔이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차 안에서 흘러나왔고 수키의 까르륵거리는 웃음이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콘크리트 바닥에 한기가 상복 치맛자락 사이로 곧장 파고드는 것을 견뎌냈습니다. 오빠, 특허권 이전 서류는 다 처리됐어? 어머님 손에 도장 다 받았지. 다음 주에 경쟁사로 넘기면 50억은 들어와. 비자금은?
20억은 이미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옮겨놨어. 합쳐서 70억이야. 회사 정리하고 한남동 아파트랑 시골 땅까지 다 팔면 100억 넘어. 오빠, 나 항공사 5년 동안 진상 손님들 비위 맞춰가며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제 비행기 안 타도 되는 거지. 수키야, 너 이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도 돼. 발리 가면 가정부 다 붙여줄게. 오빠, 그년 철이 끝나면 진짜 결혼식 올려줘. 5년이나 숨어 만난 거 보상받아야지. 수키야, 약속해. 발인 끝나고 한 달 안에 다 정리할게. 저는 콘크리트 기둥에 손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한 차례 휘청거렸지만 어금니를 깨물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차 안에서 다시 한번 가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김이 잔뜩 서린 유리 위로 누군가의 손바닥 자국이 또렷이 찍혔다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양말 발로 콘크리트 바닥을 디딘 채 비상계단 쪽으로 한 걸음씩 발소리를 죽이며 옮겼습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5년 동안 김도윤이라는 사람에게 품어왔던 모든 신뢰가 20년 동안 수키라는 친구에게 쌓아왔던 모든 정이 발바닥 아래에서 차례로 깨져내리는 것을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비상계단 첫 단에 발을 올리며 저는 손바닥 안에서 휴대폰을 단단히 움켜쥐었고 어머니가 마지막 편지에 떨리는 필체로 적어주셨던 그 한 줄을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그 차가 너를 지켜줄 거야.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김도윤의 손에 강제로 끌려 도장을 찍으셨던 그 순간을 어머니의 마지막 본능으로 어렴풋이 붙들고 계셨고 자신이 떠난 뒤 그 사위가 외동딸에게 무슨 짓을 할지 어머니의 그 매서운 직감으로 미리 짚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차의 안전장치를 모두 켜두신 채 차주 휴대폰에만 연동되는 보안 앱과 차량 실내 녹화 장치를 외동딸의 손에 비밀스럽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단 중간 층계참에서 한번 멈춰서며 가슴을 한 손으로 짚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엇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고 그 단단함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한 번도 제 안에 자리 잡아 본 적 없는 종류의 차가운 결정체였습니다. 계단 위쪽 형광등이 한 차례 깜빡거리며 짧은 그늘을 콘크리트 벽 위에 드리웠고 저는 그 흔들리는 빛 아래서 손등으로 양쪽 눈가를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을 끝까지 사냥할 차가운 시선만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챕터 4 어머니가 남긴 증거. 빈소 안쪽 휴게실로 돌아온 저는 안에서 문을 잠그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방 안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한 번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린 뒤 다시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어머니가 차에 설치해 두신 차량 보안 앱 아이콘을 누르자 차주 휴대폰에만 연동된다는 그 앱이 클라우드 서버에 차곡차곡 쌓아둔 영상 파일 목록을 또렷이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가장 위에 떠있는 실시간 녹화 영상부터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눌렀습니다. 화면 안에서 도수키가 김도윤의 가슴팍에 손바닥을 얹은 채 다시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오빠, 다음 주 화요일이지. 특허권 넘기는 거. 수키야, 화요일 오후 3시. 경쟁사 회장이랑 직접 만나기로 했어. 50억 한 방에 입금되는 거야. 그날 바로 발권할까. 비행기. 수키야, 너 항공사 직원인데 그것도 모르냐? 발권은 미리 해둬야지. 발리 직항으로 한 달 뒤 출발 좌석 다 잡아놨어. 비즈니스 2자리. 오빠, 그동안 미나 처리는 끝나 있어야 한다는 거지. 한 달 안에 다 정리해. 약 먹이는 거 너가 직접 해. 49제 끝나고
그년 정신 반쯤 나가 있을 때 위로한답시고 우유 한 잔 가져다 주면 의심도 안 해. 오빠, 그년 어머님 닮아서 의심은 많은데 사람은 또 잘 믿어. 친구라고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안 의심하는 종자야.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며 화면 안쪽으로 시선을 더 깊게 가져갔습니다. 수키야, 그래서 너를 5년 전에 미나한테 다시 붙인 거 아니야. 너 같은 친구 하나 옆에 두면 그년 평생 의심 안 한다고. 오빠가 그때 호텔 라운지에서 그 작전 짤 때 나는 진짜 오빠 천재라고 생각했어. 수키야, 어머님 한남동 아파트는 49제 끝나자마자 매물로 내놔. 시세보다 한참 싸게 던져서 빨리 처분해. 시골 땅도 같이 정리하고. 비자금 20억은 페이퍼 컴퍼니에 잘 있지? 수키야, 그건 내가 5년 동안 한 푼도 안 세고 다 빼돌렸어. 페이퍼 컴퍼니에 20억 그대로 잘 있어. 영상 속 두 사람의 입꼬리가 동시에 끌어올라가며 가는 웃음이 흘러나왔고 저는 화면 가장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입술 안쪽을 깨물자 혀끝에 다시 한번 비릿한 피 맛이 번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살짝 뒤로 넘겨 클라우드에 저장된 과거 녹화 파일 목록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소가 차려진 첫날 저녁 시간대에 또렷이 기록된 영상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도윤이 어머니의 세단 스마트키를 제 가방에서 슬쩍 꺼내가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그 파일을 눌렀습니다. 화면 안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도윤이 운전석에 앉으며 양복 상의를 벗어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잠시 후 조수석 문이 열리며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도수키가 황급히 미끄러져 들어왔고 두 사람은 마주 앉자마자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오빠, 그 늙은이 결국 갔네. 수키야, 너 빈소에서 그 통곡 연기 진짜 악건이더라. 큰 이모가 너 안고 같이 울던데. 오빠, 그 큰 이모 코앞에서 마스카라 번지는 거 일부러 연출한 거야. 어머님 친언니가 우리 편이 되어야 친척들이 다 우리 편이 되니까. 수키야, 그 머리 어디서 나오냐? 도수키가 김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가는 한숨을 흘렸습니다. 오빠, 솔직히 그 늙은이가 평생 공장 바닥에서 기름 닦으면서 모은 돈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어머님이 진짜 헛고생만 한 거지. 자식 좋은 일 시킨다고 평생 새벽 5시에 출근하셨다는데 결국은 남 좋은 일이지. 수키야, 어머님이 마지막에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 계실 때 내 손 꼭 잡으면서 그러시더라. 도윤아, 우리 미나 평생 너만 믿고 살 거다. 잘 부탁한다. 오빠가 그때 어떻게 대답했어?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서 어머님, 제 목숨 걸고 미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 두 사람의 어깨가 들썩이며 크크거리는 웃음이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휴대폰을 든 양손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가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금니를 깨물며 호흡을 다잡았지만 손등 위로 차가운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영문 모를 그 한 줄기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닦아낸 뒤에야 그것이 제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빠, 근데 한 가지 아까운 게 뭔지 알아? 뭔데, 수키야? 장례식장 비용이야. 어머님 빈소에 들어간 그 꽃값이랑 음식값. 그것도 결국은 우리 돈에서 나가는 건데 늙은이 죽고 나서까지 우리 돈 빨아먹는 거잖아. 수키야, 그건 어쩔 수 없어. 큰 이모가 자꾸 좋은 거 하는데 거기서 인색하게 굴면 친척들한테 욕먹어. 오빠, 그래도 그 30평짜리 화환은 진짜 너무했어. 한 달 내 비행 수당 한 번이야. 수키야, 한 달 뒤면
너 발리에서 칵테일 마시고 있을 거야. 30평 화환 100개는 살 돈 들어와.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키득거리는 사이 김도윤이 조수석 도숙키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정지시키고 휴게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휴대폰을 올려둔 채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엄마. 저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한번 부르고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엄마가 평생 그 공장 바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봤으면서 엄마 6개월 병수발한답시고 그 미친년한테 회사를 통째로 넘겨주고 있었어. 저는 손바닥을 천천히 떼며 가방 안에 어머니 편지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편지지 가장자리가 손끝을 가늘게 긁고 지나가는 그 감촉이 어머니의 마지막 손가락 마디를 한 번 더 손바닥 안에 살려내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 차에 그런 거 다 켜두라고 했는지 이제 알았어. 엄마는 다 알고 있었지. 의식 흐릿한 와중에도 그 자식이 엄마 손에 도장 찍게 한 거, 엄마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었지. 저는 편지를 두 손으로 가슴 한가운데에 끌어안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한 차례 깊은 진동이 일어났고 그 진동은 슬픔의 떨림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안에서 솟아본 적 없는 종류의 차가운 단단함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2마리 다 보내줄게. 한 마리도 살려서 안 보내. 엄마가 평생 그 거친 손으로 만든 회사. 내가 한마디 한마디 다 지킬게. 저는 옷고름으로 눈가에 남은 한 줄기를 거칠게 닦아내고는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실시간 녹화 영상 안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가는 웃음을 흘리며 다음 주 화요일 일정과 한 달 뒤 발리 비행기 좌석을 한 번 더 짚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 위에 손가락을 한 번 길게 짚어 클라우드 서버 안전 보관 폴더로 별도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안전 보관 완료라는 작은 표시가 가는 진동과 함께 떠올랐고 저는 그 표시를 한 번 더 손가락 끝으로 두드려 확인했습니다. 휴게실 문 너머에서 큰 이모의 가래 끓는 기침 소리가 한 차례 들려왔고 빈소 안쪽에서는 다시 한번 새벽곡 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상복 옷고름을 손바닥으로 한번 단단히 매만진 뒤 휴게실 거울 앞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거울 안에 비친 제 얼굴에는 핏기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두 눈동자만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차가운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한번 빗어넘기며 마른 입술을 안으로 한번 깨물어 핏기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잘 봐.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향해 그렇게 가만히 속삭이고는 휴대폰을 손바닥 안에서 한 번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챕터 5 사냥 준비. 저는 휴게실 문을 열고 빈소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새벽 5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빈소 안쪽에서는 큰 이모가 다시 잠이 드신 듯 옅은 코 고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평소처럼 차분한 자세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휴대폰 화면의 차가운 모서리가 살갗에 단단히 박혀들었고 그 감촉이 저를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무렵 빈소 입구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도윤이 흐트러진 넥타이를 손가락으로 다시 매만지며 가장 슬픈 상주의 얼굴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너 언제 일어났어? 약 먹고 푹 자라고 했잖아. 김도윤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한쪽 무릎을 굽혔습니다.
여보, 잠이 깨서 엄마 옆에 좀 앉아있고 싶었어. 미나야, 발인 2시간 남았어. 그 안에 한숨이라도 더 자. 여보는 어디 다녀왔어? 옆자리 비어있던데. 저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려 다정한 아내의 표정을 꺼내 보였고, 김도윤은 한 박자 늦게 미간을 살짝 모으며 안타까운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미나야, 너 깨우기 미안해서 화장실에서 잠시 세수하고 왔어. 너무 잠이 안 와서. 여보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네. 6개월 동안 너 진짜 고생 많았어. 미나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어머님이 내 친어머님이지 왜 남이야. 저는 김도윤의 손등에 손바닥을 가만히 폭에 얹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옅은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는데 그 냄새가 도숙희가 화장실에서 덧바르던 그 향수와 같은 결의 냄새라는 사실을 저는 또렷이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가만히 그 손등을 2번 토닥였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 쪽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고 도숙희가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쌍화차 한 잔을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미나야, 너 일어났구나. 속이 차가울 텐데 이거 한 잔 마셔. 숙희야, 새벽인데 어디서 이걸 끓였어. 빈소 옆 편의점이 24시간이잖아. 거기 직원이 끓여줬어. 자, 따뜻할 때 들이켜. 숙희는 쟁반을 제 무릎 옆에 내려놓으며 2 손으로 찻잔을 들어 제 입가에 살그머니 가져왔습니다. 찻잔 위로 올라오는 김 사이로 짙은 한약 냄새가 풍겼는데 그 냄새 안쪽에서 살짝 비릿한 또 다른 한 줄기가 코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숙희야, 고마운데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도저히 못 마시겠어. 미나야, 그러니까 더 마셔야지. 속이 따뜻해야 메스꺼움도 가라앉지. 숙희야, 진짜 아까 일어나면서 헛구역질했어. 이거 마시면 토할 것 같아. 저는 한 손으로 입을 가볍게 막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고 다른 손으로 찻잔을 옆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숙희가 한 박자 굳었던 표정을 풀며 옅은 한숨을 흘렸습니다. 미나야, 그럼 좀 식으면 마셔. 식어도 약효는 똑같으니까. 숙희야, 알았어. 1시간 정도 두었다 마실게. 저는 그 찻잔이 제 시야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도록 옆 바닥에 한참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숙희는 제 어깨를 한 번 더 토닥인 뒤 김도윤에게 가는 눈짓을 보내고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화장실 쪽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김도윤도 회사 임원에게 전화가 왔다는 핑계로 빈소 밖 복도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2 사람의 발소리가 빈소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옷고름 안쪽에서 손수건을 꺼내 찻잔 안 액체를 그 위에 살짝 적셔 한번 비벼 보았습니다. 손수건 위로 옅은 흰가루 같은 결이 한 줄기 떠올랐고 저는 그 손수건을 비닐 봉투 안에 단단히 봉해 가방 안쪽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휴게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휴대폰에 저장된 변호사 번호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3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전에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대표님, 새벽에 무슨 일입니까? 변호사님, 지금부터 제가 보내는 영상 파일 받는 즉시 확인해 주세요. 발인날 새벽 5시에 영상 파일이라니 무슨 일입니까? 제 남편 김도윤과 제 친구 도숙희가 의식 흐릿한 어머님 손에 강제로 도장 찍게 해서 특허권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발인 끝나면 저도 약물로 죽일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 영상 다 있어요. 미나 대표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니지요? 농담 같으면 새벽 5시에 변호사님 깨우겠어요. 영상 보내면 바로 확인하세요. 어머님 의식 없을 때 강제날인 받은 거 무효소송 그리고 김도윤 명의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통장 다 가압류 신청 들어가세요. 발인 끝나기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변호사가 짧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대표님 영상 봤습니다. 이 정도면 가압류 즉시 들어갑니다. 특허권 이전 무효 소송도 오늘 오전 중 접수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있어요. 회사 비상금 20억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어요. 그 자금 환수 절차도 같이 들어가 주세요. 미나 대표님, 알겠습니다. 회계법인 즉시 붙이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이 새벽에 다 진행하셔야겠습니까? 어머님 발인 끝나고 차분히 하셔도. 변호사님, 발인 끝나면 제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가 주세요. 저는 통화를 끊고 한 호흡을 길게 다잡은 뒤 강력계 박 형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나 씨,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박 형사님, 살인 예비 음모 신고합니다. 지금 보내는 영상 파일 받는 대로 확인해 주세요. 미나 씨, 발인날 새벽에 농담이 너무 무거우신데. 박 형사님, 제 남편과 친구가 어머니 발인 끝나는 대로 저를 약물로 죽일 계획을 짰어요. 영상에 다 녹화되어 있어요. 회사 비자금 20억 해외 빼돌린 정황도 같이 있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 차례 길게 정적이 흐른 뒤 박 형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져 돌아왔습니다. 미나 씨, 영상 지금 받았어요. 잠깐만요. 이거, 박 형사님, 두 사람 발인 끝나면 바로 해외 도주할 계획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특허권 경쟁사로 넘기고 그날 발리 비행기 타려고 좌석까지 잡아놨어요. 발인 시각에 맞춰서 장례식장에서 현장 검거 부탁드려요. 미나 씨, 우리가 발인 시각에 출동하면 너무 노출되는데 다른 장소에서 검거하는 게. 박 형사님,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 두 사람이 영정사진 들고 곡소리 내는 거 보고 있을 자신이 없어요. 발인 시각 7시 정각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서 검거해 주세요. 제가 신호 보낼게요. 박 형사가 짧게 한숨을 내쉰 뒤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나 씨, 알겠어요. 경찰차 4대 출동시켜서 주차장 출구 다 막아두겠습니다. 신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한 번 더 손바닥 안에 단단히 움켜쥔 뒤 항공사 윤리위원회 공식 이메일 주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도수키가 운항 중 회사 부대표와 사내 비밀 연인 관계를 5년간 유지해왔으며 회사 비자금 횡령 공모 및 살인 예비 음모에 직접 가담했다는 내용의 익명투서를 작성한 뒤 차량 실내 녹화 영상에서 두 사람이 입에 올린 결정적 부분을 짧은 클립으로 첨부했습니다. 발송 예약 시각은 발인 직후 오전 7시 15분으로 정확히 맞춰두었습니다. 휴게실 문 밖에서 김도윤의 발소리가 다시 다가왔고 짧은 노크 소리가 2차례 이어졌습니다. 미나야, 안에 있어. 발인 1시간 반 남았어. 운구 준비해야 돼. 임원들도 슬슬 도착해. 여보, 잠시만. 화장 좀 고치고 나갈게. 미나야, 너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나와. 어머님 가시는 길 늦으면 안 되잖아. 여보, 알았어.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 곧 도착할 거니까 마중 잘해줘. 미나야, 무슨 손님? 김도윤의 목소리가 한 박자 잠시 멈췄습니다. 여보, 어머니 회사 핵심 임원들이랑 거래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직접 보고 싶다고 했어. 새벽에 다 출발했대. 미나야, 그래. 내가 잘 모실게. 저는 휴게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거울 속에 제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입꼬리를 부드럽게 끌어올리자 한 점의 의심도 살 수 없을 만큼 차분한 상주이자 아내의 얼굴이 거울 안에서 또렷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미소를 한 번 더 얹은 뒤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여보, 나가자. 엄마 모실 시간이야.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김도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제 미소를 잠깐 응시하다 한 박자 늦게 마주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빈소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옷고름 안쪽에서 손수건에 봉인된 흰 가루의 미세한 질감이 옆구리에 차갑게 닿아왔습니다. 챕터 6발인 직전 경찰차 사대.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는 새벽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고 검은 양복과 검은 한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한쪽으로 모여서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 5명과 거래처 대표들이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하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와 한쪽에 정렬해 있었고 어머니의 관이 검은 천에 덮인 채 운구차 쪽으로 천천히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가시지 마세요. 어머님. 김도윤이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가슴에 끌어안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굵은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주변에 둘러선 회사 임원 한 명이 김도윤의 어깨를 굳게 잡으며 한숨을 함께 흘렸습니다. 부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마지막 길인데 부대표님이라도 의젓해야 미나 대표님이 버티지요. 형님, 저는 어머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친어머님보다 더한 분이셨는데. 김도윤이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거칠게 닦아내자 옆에 서 있던 도숙희가 제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며 어깨를 살짝 끌어안았습니다. 미나야, 어머님 잘 보내드리자. 어머님이 너 잘 살라고 가신 거니까. 숙희야, 고마워. 네가 옆에 있어줘서. 미나야, 어머님 안 계셔도 내가 너 끝까지 챙길게. 우리 20년 친구잖아. 숙희야, 진짜 내 마음 잊지 않을게. 저는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려 다정한 미소를 한 번 더 얹었고 가방 안 손바닥에서 휴대폰의 차가운 모서리를 한 번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이 순간 박 형사에게 약속한 신호를 보낼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박 형사 번호 위에 잠시 손가락을 얹어두었다 살그머니 한 번 눌렀습니다. 운구가 잠시 멈춘 사이 김도윤이 영정사진을 들어 올린 채 카메라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또 한 차례 굵직한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일군 회사,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미나랑 두 사람 목까지 다 살겠습니다. 조문객 한쪽에서 누군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고 큰 이모는 김도윤의 등을 토닥이며 또 한 번 어깨를 들썩이셨습니다. 정확히 그 3분 뒤 주차장 입구 쪽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빨갛고 파란 경광등 불빛이 안개 자욱한 주차장을 한꺼번에 휘감았고 경찰차 4대가 굉음을 내며 주차장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출구 4곳을 정확히 봉쇄했습니다. 어머니의 운구차 주변으로 검은 정장의 형사들이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왔고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미나야, 이게 무슨... 김도윤이 영정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눈동자가 한순간 흔들렸고 도숙희는 제 팔짱을 끼고 있던 손을 한 박자 늦게 슬그머니 풀어내렸습니다. 미나 대표님, 인사 늦었습니다. 강력계 박 형사입니다. 박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펼쳐 보이며 한 발 앞으로 나섰고 그 뒤로 형사 5명이 운구차 양옆을 자연스럽게 막아섰습니다. 형사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 어머님 발인 중인데. 김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만 박 형사는 그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김도윤 씨,
도수키 씨, 두 분 살인 예비 음모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살인 예비 음모요? 김도윤 씨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하는 모든 내용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박 형사가 손짓을 보내자 옆에 서 있던 형사가 김도윤의 양팔을 뒤로 단단히 끌어당겼고 차가운 은색 수갑이 그의 양손목에 철컥 소리를 내며 채워졌습니다. 김도윤의 두 손에서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미끄러져 내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액자 모서리가 한쪽으로 살짝 깨졌고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이 새벽 안개 너머에서 한번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미나야, 이거 다 오해야. 형사님,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미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6개월 동안 어머님 어떻게 모셨는지. 김도윤의 얼굴이 핏기가 한순간에 다 빠져 백지장처럼 굳어졌고 입술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도수키가 한 박자 늦게 뒷걸음질을 치다 운구차역 콘크리트 기둥에 등이 부딪혔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형사님, 저는 진짜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친구 어머님 가시는 길에 온 거예요. 도수키가 발악하듯 외치며 핸드백을 다시 끌어모으려 무릎을 굽혔지만 가방 안에서 한 움큼의 알약 봉지들이 후두두 쏟아져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 그 알약 더미 위로 모였고 조문객 한 명이 작은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수면제잖아. 저게 한 통이 아닌데. 여기 봐. 약국 봉지가 5개야. 박 형사가 한 발 다가가 그 알약 봉지 하나를 손에 집어들고는 도수키의 얼굴 앞에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도수케 씨, 이거 친구 어머님 빈소에 가지고 오신 겁니까? 5통씩이나. 형사님, 그건 제가 비행 때문에 신경안정제로 먹는. 도수케 씨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하는 모든 내용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도수키의 양손목에도 두 번째 수갑이 철컥 소리와 함께 채워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방 안에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옆에 서 있던 회사 임원의 휴대용 스피커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임원님, 잠시만 스피커 좀 빌릴게요. 미나 대표님, 무슨 일입니까?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진짜 손님들이 누구인지 다들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휴대폰 화면 위에서 새벽 4시 차량 실내 녹화 영상을 골라 손가락 끝으로 살그머니 눌렀고 스피커 음량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새벽 안개 자욱한 장례식장 주차장에 김도윤과 도수키의 목소리가 또렷한 음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키야, 그 늙은이 결국 갔네. 너 빈소에서 통곡 연기 진짜 압권이더라. 오빠 어머님 평생 공장 바닥에서 기름 닦으면서 모은 돈 결국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 남 좋은 일 시켰지. 조문객들 사이에서 한 차례 큰 술렁임이 일어났고 큰 이모가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키야, 1단계는 수면제로 자살 위장. 안 죽으면 2단계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 폐쇄병동에서 천천히 보내는 거지. 오빠 발인 끝나면 한 달 안에 다 정리해. 발리 비행기 잡아놨어. 비즈니스 2자리. 수갑을 찬 김도윤의 두 무릎이 한순간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도수키의 얼굴이 백지장보다 더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미나야, 그거 아니야. 그거 다 장난친 거야. 정말이야. 미나야.
김도윤이 무릎을 꿇은 채 제 상복 치맛자락 끝을 와락 붙잡았고 도숙희도 수갑을 찬 양손으로 제 발등 쪽 치맛자락을 거칠게 끌어당기며 통곡을 토해냈습니다. 미나야, 살려줘. 진짜 살려줘. 우리 20년이잖아. 너 친언니처럼 생각했잖아. 미나야, 한 번만 살려줘. 어머님이 너 잘 부탁한다고 하셨잖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저는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김도윤이 붙잡고 있던 치맛자락을 손등으로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가는 천자락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그 순간 저는 박 형사 쪽으로 시선을 가만히 옮겼습니다. 박 형사님,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더럽히지 않게 두 사람 당장 데려가 주세요. 미나 대표님, 알겠습니다. 박 형사가 손짓을 한 차례 보내자 형사 두 명이 김도윤과 도숙희의 양팔을 좌우로 단단히 끌어올렸습니다. 김도윤이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의 영정사진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깨진 액자 모서리에 닿지도 못한 채 형사의 손에 거칠게 끌어당겨졌습니다. 저는 아스팔트에 떨어진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두 손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고 깨진 액자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부드럽게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마지막 길 갈 시간이야.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사진 속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며 옷고름으로 깨진 유리 가루를 가만히 닦아냈습니다. 주차장 한쪽 끝에서 김도윤과 도숙희가 경찰차 뒷자리에 양쪽으로 나뉘어 태워졌고 차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새벽 안개 너머에서 두 번 차례로 들려왔습니다. 챕터 7 묻혀버린 나약함.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어머니가 평생 앉으셨던 대표이사 집무실의 가죽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그대로 남아있는 의자 손잡이 위로 손바닥을 한번 천천히 쓸어내리는 그 순간 집무실 문이 두 차례 두드려졌고 전담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들어섰습니다. 미나 대표님, 최종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변호사님, 앉으세요. 차 좀 드릴게요. 저는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직접 따라 변호사 앞에 내려놓았고 변호사가 책상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미나 대표님, 특허권 이전 무효 소송은 1심에서 완전 승소로 끝났습니다. 어머님이 의식 흐릿하실 때 강제로 도장 찍게 한 정황이 차량 녹화 영상으로 입증되어서 판사가 한 번에 인정해줬습니다. 변호사님, 특허권은 회사로 다 돌아온 거지요? 네, 50억짜리 핵심 기술 특허 5건 모두 회사 명의로 회복되었습니다. 김도윤이 경쟁사에 넘기려고 했던 그 계약도 효력 정지로 묶어뒀습니다. 비자금 20억은요? 해외 페이퍼 컴퍼니 자금 환수 절차도 다음 주 안에 마무리됩니다. 회계법인 통해서 이자까지 합쳐서 20억 전액회사 계좌로 입금되도록 처리했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손바닥을 한번 가만히 얹었다가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김도윤과 도숙희의 형사 재판 진행 상황이 굵직한 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두 사람 형량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미나 대표님, 검찰 구형 기준으로 김도윤은 살인 예비 음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의 사문서위조까지 합쳐서 최소 12년 구형 들어갑니다. 도숙희도 살인 예비 음모 공모에 횡령 방조의 사기 공범 들어가서 10년 이상 예상됩니다. 변호사님, 두 사람 항소에도 비슷한 수준 나오나요? 미나 대표님, 차량 영상이 워낙 결정적이라 항소심에서 형량 깎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변호사가 합의보자고 매일같이 연락 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님, 합의는 일절 없어요.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그 자리에서 그런 짓 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가요. 변호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장을 넘겨 보였습니다. 미나 대표님, 김도윤 명의 부동산 가압류 건도 마무리됐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2채, 차량 3대 모두 회사 채권으로 압류됐고 본인은 파산 신청 들어가서 구치소 독방에서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도수키는요? 미나 대표님, 도수키는 항공사 윤리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형사사건 연루까지 해서 즉시 파면 처분 받았습니다. 동종업계 연구 취업 제한 걸렸고 그 사건 언론에 보도된 뒤로 사회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큰 이모가 도수키 어머님이 한밤중에 회사로 찾아오셨다고 하던데요. 미나 대표님, 그분도 사과하러 오셨다가 보안팀이 정중하게 돌려보내드렸습니다. 합의 의사 없다고 미리 말씀드린 대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마지막 장까지 한번 천천히 넘겨본 뒤 책상 옆 분쇄기 위에 모든 서류를 가지런히 모아 올렸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다 분쇄할게요. 더 이상 회사 안에 두고 싶지 않은 종이에요. 미나 대표님, 원본은 법무팀 금고에 따로 보관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분쇄기 스위치를 한번 가만히 눌렀고 종이가 가는 결로 잘려나가는 둔탁한 소리가 집무실 안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집무실을 나섰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작은 사진 한 장을 손바닥 안에 가만히 끌어왔습니다. 집무실 문이 다시 한번 두드려졌고 비서실장 김 부장이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임원회의 1시간 뒤에 시작입니다. 회의 자료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김 부장님, 오늘 회의는 1시간만 미뤄주세요. 어머니께 잠시 다녀올 때가 있어요. 대표님, 알겠습니다. 모시고 갈 차량은 어떻게 준비해 드릴까요? 김 부장님, 어머니 차로 직접 갈게요. 그 검은색 세단요. 김 부장이 잠시 미간을 살짝 모았다가 부드럽게 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알겠습니다. 운전기사 붙여드릴까요? 김 부장님, 오늘은 제가 직접 운전할게요. 어머니랑 단둘이 가고 싶어요. 저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검은색 코트를 어깨에 걸쳤고 가방 안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한 번 더 손끝으로 더듬어 확인한 뒤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납골당 안쪽 어머니의 유골함 앞에는 가장 아름다운 흰 국화한 다발이 어머니의 사진 옆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저는 유리문 앞에 무릎을 한번 굽히지 않은 채 단단한 자세로 똑바로 서서 어머니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임원회의 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 보고할 게 좀 있어서. 저는 한 손으로 유리문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그 2마리 다 보냈어. 한 마리는 12년 구형 들어갔고 다른 한 마리도 10년 이상 받을 거래. 합의도 안 했어. 엄마가 그 늙은이 소리 들으면서 가신 길 내가 그렇게 쉽게 용서 안 해. 엄마, 회사 핵심 특허권도 다 돌아왔어. 50억짜리. 그 자식이 경쟁사에 넘기려고 한 거 변호사가 한 방에 다 막아줬어. 비자금 20억도 해외에서 다 끌고 왔어. 이자 붙어서 22억이 됐어. 엄마가 평생 그 거친 손으로 일군 회사 한마디 한마디 다 지켰어. 직원 한 명도 안 잘랐고 거래처도 다 그대로야. 엄마가 30년 동안 새벽 5시에 도시락 2개 챙겨서 나가셨던 그 회사, 내가 끝까지 지킬게. 저는 유리문 앞에 한 호흡을 길게 다잡으며 사진 속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
엄마가 그 차에 보안 앱이랑 녹화 장치 켜두라고 한 그날 밤, 나는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진짜 몰랐어. 그런데 엄마는 다 알고 있었지. 의식 흐릿한 와중에도 그 자식이 엄마 손에 도장 찍게 한 거, 엄마는 그 매서운 직감으로 다 짚어두고 가셨어. 엄마가 마지막에 나한테 남긴 게 그 차였잖아. 그 차가 진짜 나를 지켜줬어, 엄마. 저는 옷고름으로 눈가를 한번 가볍게 닦아냈고, 흰 국화 다발 한가운데에서 가장 활짝 핀 꽃 한 송이를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제 나 돌아갈게. 회사로. 엄마가 평생 새벽 5시에 가셨던 그 길로. 납골당 바깥으로 나서자 봄볕이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검은색 세단이 주차장 한쪽의 단단한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운전석 문을 열고 가죽 시트 위에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운전대를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자 묵직한 엔진의 진동이 손바닥을 거쳐 가슴 한가운데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엄마 가자. 회사로. 저는 작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어머니를 부르며 엑셀러레이터를 부드럽게 밟았고 검은색 세단이 봄볕을 가르며 천천히 도로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빈소에서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 새벽 저는 가족이라는 허상에 기대어 무엇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던 나약한 딸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른 채 남편이라는 사람의 손에 결재권을 다 넘겨주고 친구라는 사람의 미소 한 번에 모든 의심을 다 풀어주던 그 아니라고 무기력하던 딸은 그 새벽 어머니의 검은 세단 옆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영원히 묻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은 어머니가 평생 그 거친 손으로 가르쳐 주신 단단함을 비로소 자기 안에 단단히 새긴 한 사람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두 손에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운전석 가죽 시트 너머에서 어머니의 옅은 손길이 한 번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는 듯한 느낌이 어깨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한 번 켰고 어머니가 평생 즐겨 들으시던 옛가요 한 곡이 마침 흘러나오자 입꼬리를 한 번 부드럽게 끌어올렸습니다. 엄마, 노래 좋다. 같이 듣자. 저는 어머니의 회사 사옥이 멀리 보이는 큰 길로 부드럽게 진입했고 아침 햇살이 사옥 유리창에 부딪혀 한 줄기 환한 빛으로 부서져 내리는 그 풍경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세단의 묵직한 엔진음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잔잔한 박자로 울리고 있었고 저는 두 손에 한 번 더 힘을 단단히 주며 사옥 정문 쪽으로 차를 부드럽게 몰아나갔습니다. 인생 톡톡 시청자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가 진짜 강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미나의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다해 남긴 것은 비싼 세단 한 대가 아니라 딸을 끝까지 믿고 지키려는 한 어머니의 단단한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늘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찾아 나오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어머님들 모두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